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건 아니죠. 상황이 엄중하니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김유정 전 의원님, 김종욱 전 민주연구원 본장님, 박영식 시사 에디터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제 명태균, 김영선 관련해서 나온 재판 결과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는데 김인택이라는 판사, 지난번에 우인성 판사가 내린 판결문과 거의 판박입니다. 김영선 공천은 공관위가 투표를 해서 결정한 거니 문제가 없다. 아니 김유정 의원님, 네. 우리 국민들이 김영선이 해주라고 그랬는데 말이 많네. 내가 상현이한테 다시 전화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 예예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윤한홍이가 반대한다고 그러던데요. 뭐 잘 될 거예요. 다 들었잖아요. 예. 그러면 공관위에서 뽑았으니까 문제없다. 저는 그게 정말 이 김인택 판사라는 자가 몰라서 그러는가. 아니 그러면은 공관위에서 뽑지 어디 대통령실에서 뽑습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정치를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이런 판결을 내리는 것인지, 아니면 지난번에 우인성 재판부에서 내린 결론을 똑같이 데칼코마니처럼 찍어낸 건지, 그냥 거의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비슷한 맥락에서 판결이 나온 것 같아서 어제 정말 그 속보가 뜨는데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법부 내부에서 지금 거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이게 반란을 일으키고 있나, 하나하나 나올 때마다 정말 예상을 빗나가는, 이럴 수가 있나라는 그런 결론들이 나오고 있어서 조금 더 방심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공관위에서 뽑았고 그 8천만 원 세비 반띵한 것도 정치자금도 아니고 채무 변제한 거래잖아, 급여래잖아.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판사가 정말 몰라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걸까? 저는 맥락과 그다음에 윤석열 부부의 그 녹취록과 명태균과의 3자 녹취록, 또 그동안 쭉 확보했던 증거들, 국민들은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정말 이번만은 제대로 단죄해야 되고 단죄할 것이다라고 믿고 있었는데 너무 큰 배신감이고 경악할 만한 일이죠. 그러니까 바로 그게 문제거든요. 지금 우인석, 김인택 이자들이 판결한 것을 보면 일단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판결을 한다. 그러면 저는 솔직히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그거예요. 우리 그런 거 신경 안 쓰거든. 상식 그런 거 신경 안 쓰거든. 이렇게 충격파를 주면서 19일 날 무슨 짓을 하려고 이러는 걸까? 김종욱 원장님 그런 걱정 안 드십니까? 일단 국민들이 한번 당했잖아요. 작년 3월 7일 날 직위원 때문에 윤석열이 탈옥한 사태를 보면서 어떻게 저런 일이 벌어지지? 근데 그 법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판례를 완전히, 그러니까 법률을 완전히 어긴 판단을 내린 재판관을 재판의 자율성이라는 이유로 그대로 뒀던 거잖아요. 그러면서부터 우리는 저거 조희대 사법부가 아무래도 뭔가 작정한 거 아니야? 라고 판단했던 건데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공천엔 개입했는데 그냥 일부분이야 이런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공천에 개입했다라고 하는 건 알겠는데 개입이 매우 아주 일부야. 그게 결정적인 게 아니야. 예, 크지 않았어. 그렇죠. 이런 건데 네. 아니 윤석열이 뭐라 그랬습니까? 말이 많네 그랬잖아요. 말이 많다는 얘기는 뭡니까? 공관위에서 소위 김영선을 공천하는데 말이 많다는 거잖아요. 자기가 찍어 눌렀다는 거잖아요. 윤상현 통해서 내가 찍어 누른 거야. 그러면 그 힘이 가장 큰 힘이 뭐였습니까? 윤석열한테 전화해서 찍어 누른 게 가장 컸잖아요. 그 다음에 김건희가 뭐라 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아니 대통령 부인이 걱정 마세요라고 할 정도면 다 정리된 거야 라고 하는 녹취록의 내용이 다 나와 있잖아요. 그 당시에 현장에서 공관위원들끼리 얘기한 회의록이 나왔는데 한기호 공관위원이 이렇게 물어봐요. 김영선 공천하면 시장까지 잃어. 여론조사 다시 돌려보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윤상현이 그냥 오늘 끝내버리자 라고 얘기에 따른 회의록이 나왔어요. 그러면 왜 오늘 끝낼까요? 윤석열이 전화했으니까 뭐 더 얘기해 라고 하는 인과관계가 다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이게 아무것도 아니다?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대통령 당선인이 전화해가지고 야 이 새끼 뭐 이렇게 말이 많아 하렘 하지 그러면 안 합니까? 윤상현이 뭐라고? 윤상현이 내란 이후에 보여준 모습 보십시오. 얼마나 윤석열을 위해서 예를 들면 목숨을 걸었습니까? 근데 이런 게 다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공천에 개입하긴 했지만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판단을 하는 제가 볼 때 국민 상식에도 미치지 못하는 자가 판결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보면 이렇게 판결문이 나와야죠. 비록 공관위를 거쳐서 선출했다는 외관을 갖추었다고는 하나 권력 최고 정점에 있는 대통령과 그 사람을 움직이는 김건희가 이러이러한 것을 했던 것으로 미루어 봐서 이렇게 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해야 상식적인 판결 아니겠습니까? 결정적이었다고 봐야 되는 게 맞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저는 이 정말 정신이 제대로 박혀 있는지 궁금한 이 판사 한 명의 판결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일주일 사이에 이런 일을 말도 안 되는 일을 계약서를 안 썼으니까 문제 없다. 이런 판결을 일주일 새 2번이나 본다. 이게 도대체 뭔가 저는 그 점이 가장 궁금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판사 내지는 법관에 대한 인식을 일주일 사이에 새롭게 저는 하고 있다고 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법부의 일원들은 최후의 보루로서 정의를 구현해주고 판단을 하는 역할을 하는 직업군이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그 인식 자체를 그냥 아예 무너뜨리고 원래 저들은 저런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판결들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과거에 검찰개혁 외치면서 검사들의 문제점을 거론했다라고 하면 이런 몰 이해를 가장한 봐주기 판결을 해놓고 나서도 문제인식이 전혀 없는 판사들에 대해서 이제 사법개혁의 목소리가 더 붉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개혁해달라고 하고는 아우성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제 법률가가 아니더라도 우인성 판사와 김인택 판사의 판결은 상식선에서도 너무 맞지가 않기 때문에 계약서가 없으니 무죄다. 차용증을 썼으니 이번엔 또 그것도 무죄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쪽은 또 급여고 어떤 쪽은 또 심지어 채무 변제다. 이게 다 뒤섞여 있다 보니까 도대체 그러면 공관위에 돈봉투 같은 거 던져주고 돈봉투를 던지는 장면을 찍거나 녹취가 돼 있거나 그런 장면이 없으면 이제 다 무죄인 거고 뭐 명태균 같은 사람도 이제는 심지어 사법부를 통해서 정치 브로커를 해도 된다는 이제 그런 결론이기 때문에 이게 대한민국이냐라는 결론을 어제 우리 김인택 판사가 보여준 겁니다.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너무 이제 이건 좁게 보는 거지만 김인택이 어떤 자인지 여러분 잘 아시죠? 사진 한번 띄워봐 주세요. 이 자가요 이미 논란이 됐던 자입니다. 맞습니다. 그 박영식 앵커님. 네. 이 자가 그 톰 브라운 그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 면세점 관계자로부터 명품 의류를 수수한 의혹으로 이미 작년에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던 사람이고요. 이 뉴스타파가 이제 전격적으로 보도를 하면서 이제 알려지게 된 사실인데 그때 톰 브라운과 막스마라 이런 명품 의류를 일반인들은 받기도 어려운데 심지어 면세점 의류를 최대 95%까지 할인을 받아서 본인이 구매한 게 아니라 이걸 또 대리 구매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지인이 누군가의 부탁으로 사진을 전달했을 뿐이다 뭐 이런 식의 의혹을 부인했다라고는 하는데 결국에는 이 판사가 특혜를 누리고 그것도 심지어 이 어떤 지인에게 부탁을 해서 대리 구매를 했다라는 명품 의류를 최대 할인폭을 받아서 샀다라는 그런 의혹이 있는 인물입니다. 이런 부도덕한 자가 그러니까 아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 직위원은 어떻습니까? 룸사롱 접대 있잖아요. 감히 나를 모욕을 줘? 그래. 이렇게 한 측면은 없을까? 그건 너무 좁게 보는 건가요? 하여튼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을 합니다. 아니 세상에 지난번에 우인성 판결 나왔을 때 우리가 얼마나 혀를 차고 놀랐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건 뭐 초등학생들도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김영선이가 거기에서 어떻게 공천을 받습니까? 김영선은 그쪽하고 상관도 없는데. 그런데 일단 김영선을 박아놓으면 갈 수 없는데 가야 누군가의 도움 덕택에 갔다고 믿게 되죠. 내가 1, 2등 하는데 거기에 가면 이 사람이 도와줘서 갔는지 내 실력으로 갔는지 아리까리 하거든요. 그런데 도저히 될 수 없는 거. 그거를 이게 시켜줬잖아요. 그걸 명태균이 해냈잖아요. 그러니 김영선이 고마우니까 세비를 반띵했잖아요. 그건 다 나왔지 않습니까? 녹취까지. 그런데도 명태균이 받은 세비는
김영선의 총괄본부장으로 근무한 급여 성격이다. 명태균은 정치 활동을 하는 자가 아니다. 김영선 공천은 공관위에서 결정된 것이다. 그러므로 무죄다. 아니 세상 어떻게 이런 판결이 있냐고요. 그러니까 우인성의 판결과 이 김인택 부장의 판결을 합쳐놓고 보면 우리는 강경영 씨의 육성을 통해서 그 여론조사 비용과 김영선 공천과의 상관관계를 일찍이 파악을 했었잖아요. 2억 7천만 원 여론조사 비용 받으러 서울 갔는데 돈은 못 받고 김영선 공천을 받아왔다라는 게 강혜경 씨의 증언이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우인성 판결은 그것은 계약서도 안 썼고 크게 상관없고 그러니까 이건 무죄야라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당시 윤석열과 김건희의 육성을 통해서 또 가장 권력이 정점에 있을 때가 취임 전 인수위 때 아닙니까? 그게 취임식 전날인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수위 과정이 가장 막강할 때 당선되고 나서 그 과정에서 몇 차례 얘기를 했었던 것이고 말이 많네라고 얘기했던 것은 그전에도 계속 말을 해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내부에서 약간 좀 저항이 있네. 내가 다시 윤상현한테 얘기할게, 상현이한테. 이래가지고 완성된 공천이었는데 그것은 약간 영향을 미쳤을지는 몰라도 정치자금도 아니고 공관위에서 여성을 우대하면서 이렇게 정리한 건데 뭐가 문제야? 무죄.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 김인택 이 부장이 작년 4월에 이미 김영선 보석으로 풀어줬잖아요. 그러니까 김영선, 명태균은 이미 그냥 자유롭게 다니고 있는 거예요. 약간의 주거 제한은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가운데 무죄 받은 거예요. 좀 있으면 회복해가지고 재보선도 나온다고 할 판입니다, 지금. 저는 걱정하는 게 지금 이렇게 상식에 안 맞는 판결을 쭉쭉쭉 하고 있는데 과연 2월 19일 날 윤석열 선거 어떻게 나올까? 이게 너무너무나 조마한 겁니다. 조마조마해요. 아주 불안해 죽겠습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지금 다른 이슈가 눈에 들어옵니까? 한가하게 지금 합당 얘기 뭐 이런저런 얘기할 때입니까? 보통 급한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윤석열 풀려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거 누가 책임집니까? 이걸 그냥 단순하게 봅니까? 어제 판결 끝나고 나서 명태균이 소리 지르는 거 보셨어요? 아주 기고만장합니다. 나라를 이렇게 만든 맨 처음에 시작했던 발동을 걸었던 사람이죠. 어제 나와서 한 얘기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 다시 나오셨는데 혹시 사법부의 판결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 재판의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거는 명약관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아무리 항소를 해도 판이 뒤집을 수가 없습니다. 아주 기고만장이에요. 뭐 저는 사실 저 장면 저 앞뒤로 보면은 더 이제 그 명태균 씨가 상당히 이 재판 판결 내용에 환호하면서 앞으로의 이 행보가 또 예상되는 그런 말씀들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전 다 떠나서요. 저 장면을 보고 제일 황당해할 사람은 누구였을까? 아마도 윤석열일 것 같습니다. 윤석열은 도대체 계엄을 왜 내가 계엄을 괜히 했나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김건희 1년 8개월. 윤석열이 바라본 김영선, 명태균이 이 무죄가 나오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윤석열 입장에서는 다 이제 김건희의 이런 사법 리스크를 막고자 이 트리거가 당겨지자마자 불이 나게 계엄을 선포했는데 이 정작 나오는 선고들을 보면은 솜방망이 처벌이었기 때문에 이걸 보고 나서 내가 비상계엄을 왜 선포한 거냐 이제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오히려 지금 더 걱정되는 부분이 왜 이런 판결들이 계속 나오는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발동한 이후에 정당성과 명분을 주게 하려고 하는 의도는 아닌가. 저는 그 점을 걱정합니다. 지금 명태균 뭐 이렇게 이제 막 무죄 나오고 그러니까 괜히 내가 계엄해서 그렇게 다 무죄 나올 건데 이렇게 지금 보는 시각도 있지만 이건 역사가 지금 가정으로 봤을 때 하는 것이니까 사실 의미가 없는 얘기인데요. 명태균 변호인이 이걸 민주당 조작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그걸 한번 들어보십시오.
맹태균 게이트가 민주당의 조작이다라는 함정 의심을 짙게 들게끔 하는 그런 판결이었다. 저희들은 정치자금법과 관련해서는 무죄다라고 100% 확신했고 정건희 교사와 관련해서는 아마 방학권을 남용했다라고 판단하지 않겠나라고 예상을 했고 행도 정확하게 적중을 했습니다.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서 항소를 할지 이제 피고인들 그만 괴롭히고 검찰은 항소를 포기해야 함이 마땅할 것 같습니다. 그 뭔가 좀 그 판박이 같은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김건희 관련해서 오인성이 재판을 할 때 정말 중요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무죄 때리고 딸랑 이거 하나 해가지고 이런 정도는 그래도 내가 줘야 뭐 좀 면피가 안 되겠나 해서 1년 8개월 줬죠. 명태균 중요한 거 이거 무죄 다 해놓고 그 핸드폰 숨기라고 한 거 이거 딸랑 그거 가지고 집행유예 준단 말이에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법률가 김용남 의원님 한번 우인성 판사와 김인택 판사의 두 판결에 뭔가 좀 일맥상통하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있죠. 네, 일맥상통하는 면이 분명히 있죠. 근데 우선 그 명백히 하고 싶은 거는 명태균 게이트가 터진 거는 민주당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게 어떻게 된 경위냐면 평소에 이준석 의원이 김건희 피고인이 공천 개입을 했다. 김영선 의원이 창원 쪽에 공천 받을 때 공천 개입을 했다는 취지를 주변에 얘기를 하고 다녔어요. 사실은 이제 그 의도는 제가 추측하기에는 당시 이제 윤석열 김건희 부부하고 사이가 안 좋을 때였으니까 이런 얘기를 누군가가 좀 퍼뜨려서 윤석열 김건희에 대한 여론이 좀 더 안 좋아지기를 노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주위에 얘기만 하고 어떠한 명확한 증거를 얘기 안 해주니까 그런 얘기를 아무도 방송이나 이런 데서 못했던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걸 평소에 얘기하는 걸 잘 듣고 있던 뭐 기자가 그걸 기사로 쓴 거야, 사실은. 그렇게 되면서 뭐 발칵 뒤집어진 건데 그게 민주당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명태균 게이트는 완전히 사실은 이준석 의원 평소에 그 김건희, 김영선 사이에 있던 얘기를 주위에 떠들고 다닌 게 단초가 된 거예요. 저 변호사는 그게 민주당이 뭘 기획을 하거나 한 게 전혀 없거든. 근데 그 게이트가 보도를 통해서 빵 터지면서 그래서 할 수 없이 여론에 떠밀려서 검찰이 수사에 들어갔던 거지. 그게 전부예요. 근데 수사도 대단히 느리게 소극적으로 진행되고 왜 저렇게 수사가 지지부진한가 뭐 온갖 비판을 다 받다가 뒤늦게 기소한 게 무죄가 난 건데 무죄 판결 이유를 분석해 보면 특히 공천 개입과 관련해서는 아주 지극히 형식 논리예요. 야, 공천은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거지. 거기서 결정한 거잖아. 아니 그런 식으로 따지면 모으는 그 형식은 안 갖춰놓는 게 어디 있어요. 근데 그 실질이 누구 때문에 누구 덕분에 그 사람이 공천 받았느냐를 따지는 게 공천 개입의 문제인데 공관이 열려서 거기서 결정한 거라 무죄? 아니 그런 식으로 따지면 비상계엄은 국무회의 뭐 형식 안 갖췄어요? 이게 일맥상통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좀 걱정이 돼요 이게.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는 외울 정도예요. 다시 뭐 들려드릴 필요가 있을까 싶은데 오늘 마지막으로 한번 들어봅시다. 도대체 명태균과 윤석열, 김건희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갔었는지. 내가 그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는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뭐 그렇게 말이 많네. 당에서 중진들이 제발 이거는 좀 자기들한테 맡겨달라고. 상현이한테 내가 한 번 더 얘기를 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 제가 진짜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대통령님.
아, 예, 사모님. 아니, 저희 뭐지, 당선자가요? 예. 여보세요? 네네. 네, 당선인이, 저기, 지금 전화했는데, 예. 하여튼, 당선인 이름 팔지 말고, 그냥 미르라고 했어요, 지금 전화해서. 아, 예, 고맙습니다. 당연하죠. 권성동하고, 저기, 윤석열이가 반대하더만 보니까, 그쵸? 예, 그럼 당선인이 뜻이라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윤상현 아빠가 했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네. 그렇게, 하여튼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될 거예요. 예, 아니, 건강이 좀, 목소리가 안 좋으신데요. 예, 이제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아유, 어떡하노. 네, 괜찮아요. 또 어쨌든 일단은 좀 그게 중요하니까 잘 될 거니까. 예. 지켜보시죠, 뭐. 예, 고맙습니다. 예, 잊지 않겠습니다, 제가. 네, 예, 내일 같이 뵙겠습니다. 네, 예. 선생님. 예. 자, 우리가 다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명태균은 저 상황을, 저 녹음을 왜 했을까요? 이제 두 사람으로부터 이런 그 물증을 확보했다라고 하는 차원도 있지만 들려줄 사람이 있는 거죠. 누굽니까? 일단은 김영선이죠. 자, 들어봐. 네가 되면 내 덕에 된 거야, 알지? 그래서 세비를 반띵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이준석이 이 판결에 대해서 이런 글을 올렸어요. 명태균 사건 판결이 하나둘 나오고 있습니다. 이 결과들을 보면서 사건 초기에 실제 사실관계를 설명했을 때 자신들한테 유리하게 우격다짐으로 시나리오를 끼워 맞추던 분들이 떠오릅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세비 반띵에 대해서 맨 밑에 줄 보십시오. 세비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서 세금인 줄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국회의원이 월급을 받아서 절반을 두 쫑꾸를 사 먹든 주식을 사든 로또를 사든 그것은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문제여야만 했습니다. 세비 반띵은 보좌관으로 정식 고용할 수 없는 사람에게 현금으로 보상해 준 케이스였을 뿐입니다. 이걸 말이라고 합니까? 김유정 의원님. 네. 뭐 물론 세비 갖고 두 쫑꾸를 사 먹든 뭐 갖고 뭐 할 수도 있겠지만 뭐 도덕성이 이준석 같은 자는 네. 그것을 끝점까지 맞춰서 5대5로 나눈 경우가 있습니까? 아니,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10원짜리까지 다 맞춰서 반띵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둘 사이를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서 이렇게 깨알같이 방어하는 글을 올릴 수가 있죠? 정말 너무 황당한데요. 이를테면 이런 건 있었어요. 의원실마다 이제 지금보다 훨씬 보좌진 인력이 적었을 때 몇 명을 더 의원이 이제 인턴 내지는 이렇게 동일하게 몇 명을 또 고용을 해서 그 보좌진들에게 똑같이 월급을 나눠주고 본인 세비를 좀 보태서 월급을 주고 이렇게 해서 보좌 인력을 좀 더 충원해서 쓰는 경우는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그게 아니잖아요. 전혀 경우가 다른 거고 책상 서랍에 막 넣어두면 가져가고 그랬다는 거잖아요. 이게 공식적인 거고 떳떳한 거면 굳이 그런 편법을 쓸 필요도 없는 것이고 통장에서 통장으로 넣어줘야지 맞는 거죠. 현금으로 왜 이렇게 받아갑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미친 판결에 대해서는 더 다룰 필요도 없고 다만 우리가 이제 진짜로 걱정하는 부분으로 들어가 봅시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판결을 했죠. 바로 그 전에 우인성이도 똑같은 논리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과연 이게 일맥상통한다고 하면 이건 어떻게 봐야 하는가? 그것을 한번 짚어봅시다. 우인성이 뭐라고 했는지 들어보시죠. 명태균이 피고인 부부에게 전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운영하던 미래한국연구소의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던 여론조사 결과를 피고인 부부를 비롯하여 여러 사람들에게 배포한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이를 두고 피고인 부부가 여론조사 비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실제 김영선에 대한 공천은 국민의힘 공천심사위원회에서 위원들 사이의 토론을 거쳐 투표에 의하여 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의 이유로 이 부분 정치자금법 위반 공소사실은 범죄 증명이 없습니다. 김용남 의원님. 네. 지금 이런 판결들이 뭔가 내란 세력이 장악하고 있는 사법부의 어떤 시나리오, 음모 이런 것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드는데 그런 생각 혹시 안 하십니까? 아니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그
윤석열, 명태균 내지는 김건희, 명태균과의 통화 녹취 파일에서도 명백히 드러나잖아요. 공천이 어떻게 결정됐는지. 근데 공관위에서 투표해서 결정했다? 사실은 그 공관위에서 오고 갔던 대화도 지금 증거로 제출돼 있는데 그 대화를 봐도 이거는 투표로 결정됐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냥 당시 공관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이 오더 받은 대로 밀어붙여서 그 의지대로 그냥 공천이 김영선 단수 공천으로 확정이 된 건데 공관위가 열렸기 때문에 공천 개입이 없었다는 논리를 확장해 보면 국무회의라는 게 열렸기 때문에 비상계엄이 문제 없었다는 논리까지 갈까봐 걱정해요. 그게 그런 식의 형식 논리로 실질을 봐야지. 실질은 그냥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김영선 공천을 꽂아준 거잖아요. 그게 명백히 대화 내용에서도 드러나고 실제로 저 통화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 날 단수 공천 확정이 됐거든. 그리고 그날 명태균 씨나 이 사람들은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을 했고, 그러니까 안 보는 것 같아. 증거를 일부러 안 보는 건지 못 본 척 하는 건지 증거가 그렇게 산처럼 쌓여 있는데요. 2월 19일 판결이 도대체 어떻게 날까 저는 정말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최악의 시나리오 저희들이 얘기했던 겁니다. 2월 19일 날 공소기각이 나오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했었죠.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공수처가 수사를 한 건 잘못된 수사다. 그러니 예를 들면 이 자체는 시작부터가 잘못됐기 때문에 공소를 기각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이진관 판사가 그렇게 판결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안심을 했는데 이번 두 판사의 판결에 의하면 도이치모터스 사건 대법원에서 판결 난 거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공소시효도 예를 들면 자기 마음대로 결정을 했어요.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명태균이 그전 재판에서는 실질적 운영자라고 얘기했는데 그거 다 무시했어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진관 판사가 그렇게 결정을 내렸다고 하더라도 추기현 판사가 난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공수처가 여기에 대해서 이런 수사를 한 것은 불법적인 수사야 라고 판결을 해서 공소를 기각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그러지 않을까? 저는 그 가장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을 갖다가 조희대가 임명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이재명 그 당시 당대표 파기환송심 주심이에요. 추심 재판관을 여기다 앉혀놓은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두 가지 않았습니까? 야, 공소 기각되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대통령이 됐다고 하더라도 다시 재판이 시작되는 거 아니야? 이 두 가지가 벌어지게 되면 와 이거 매우 혼란스럽겠는데? 라고 얘기했던 건데 지금 빌드업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냐. 아니 상식적으로 조희대가 국민적인 저항과 비판을 알면 어떻게 그런 사람을 처장에도 앉혀놓겠습니까? 법사위에서 엄청나게 문제제기 하잖아요. 그 처장에 대해서. 근데 처장이 하는 발언들을 보면 그래 니네들은 얘기해라. 나는 내가 길 가겠다라고 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적으로 다 우리가 생각했던 최악의 시나리오가 가동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전에는 그냥 아이씨 아무리 그렇게 하겠어? 얘들도 사람인데? 근데 지금 판결 나오는 내용을 보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판결을 하지? 말씀하셨던 것처럼 쌓여있는 증거는 다 무시하고 한쪽으로 빼버리고 그 판결 증거와 다른 것들만 갖고 와서 형식 논리로 야 아니 무죄야라고 얘기할 수 있다면 아니 공수처가 원래 내란 수사 못하는 거 아니야? 그럼 공소 안 되는 거 아니야? 기각할 거야 라고 얘기하고 난 다음에 바로 대통령이라도 수사할 수 있어 재판할 수 있어 라고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는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런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만 저희들이 이렇게 막 떠들어야 그게 현실이 안 될 수도 있겠죠. 박영식 에디터 하이니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뭔가 큰일이 터지려면 반드시 전조가 있는 거죠. 네. 지금 그렇게 혹시 볼 수는 없을까요? 저는 충분히 그런 그 의혹이라든지 또 불안함 이게 제기될 수 있는 시점이라고 봅니다. 사법부가 이게 이제 그 예를 들면 내용을 좀 구분해서 보면 2월 19일에 있을 내란 우두머리 선고와 관련된 지점이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우인택 판사나 김인택 판사의 우인성 판사와 김인택 판사의 판결과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이걸 이제 전제해놓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법부 전체의 분위기가 일단 과거에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을 상대로 무자비하게 몰아붙였던 검찰 수사에 대해서 상당 부분 검찰의 주장을 받아줬던 사법부의 분위기를 우리가 본다라고 하면 왜 반대쪽은 이렇게 솜방망이 처벌밖에 안 되느냐라는 불안함이 있는 것이고 심지어 그러다 보니까
공천을 농단하거나 국정을 농단했던 김건희나 명태균 같은 일단 피고인들을 상대로 해서 이렇게 솜방망이 처벌을 하면 윤석열 내란 수계조차도 무죄를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하인리 법칙에 대한 그 어떤 사례들 이런 건 전 충분히 공감이 가능합니다. 다만 저는 그래도 내란 쪽은 이미 백대현 부장판사와 이진관 판사가 쌓아놓았던 판례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어받아서 지기현 판사가 감히 무죄를 때릴 수 있는 가능성 불안하지만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마지막으로 사법부의 어떤 신뢰에 대해서 하나를 짚고 싶은데 아까 우리가 이 우인성 판사의 판결을 보지 않았습니까? 저게 적시된 내용을 가만 들여다보시면 분명히 이렇게 얘기해요. 미래한국연구소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명태균이었다라고 명확히 판단합니다. 미래한국연구소의 실질적 운영자는 명태균이다. 근데 어제 김인택은 뭐라고 했느냐? 명태균은 미래한국연구소의 직원에 불과하다 얘기를 했어요. 같은 사건을 보는데도 판사의 판단이 이렇게 다릅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 각 1심을 또 항소심에 넘어가서 2심 판결을 받을 건데 그 판사들의 판결은 당연히 달라야 될 것이고 다를 겁니다. 그러면 이 사법부의 신뢰는 어떻게 하는 거죠? 국민이 이제 이 판사들의 판결과 선고에 믿음이나 줄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베르막스님 불안합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윤건희 세력이 그 뒤에 숨어있는 악마 같은 세력들 돌아올 것 같습니다. 내란이 일어난 지 1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상황이 이렇게 흘러간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합당이냐 아니냐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묻고 싶습니다. 지금 내란이 끝났습니까?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댓글창에 합당 관련해서 막 글들 올리시는데 주제에 좀 집중을 해 주십시오. 한가한 상황이 아닙니다. 왜들 그러십니까? 지금 2월 19일 여러분이 정말 상상하지도 못했던 이 일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는 그게 걱정됩니다. 단순한 기우일까요? 이렇게 연달아서 일어나는 말도 안 되는 상식도 안 되는 판결들을 보면서 그렇게 한가하십니까? 내란 전담 재판부가 이제 법에 따라서 설치가 됩니다. 일단 재판부 법관이 배정이 됐는데 그동안에 이제 뭐 전산으로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지기현 같은 자가 막 들어가고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옛날에 하던 식으로 은행 아래 번호를 써가지고 이렇게 이제 뽑아서 거기에 당첨이 된 사람들이 내란 전담 재판부에 들어갔어요. 그거 저게 무슨 꼭 뭐 치명한 같이 이렇게 생겼는데 저게 은행알이죠. 예. 옛날엔 저렇게 했습니까? 배당을? 아니 저렇게 했다는 말만 듣고 저도 저걸 실제로 본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요새는 사건 배당은 이제 전산으로 한다고는 하는데 저건 정말 옛날 방식인데 이번에는 사건 배당의 문제가 아니고 재판부 구성 그러니까 내란 전담 재판부에 들어갈 판사를 저렇게 뽑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른바 제비뽑기한 거예요. 제비뽑기한 거죠. 뽑힌 사람이 그 내란 전담 재판부에 들어가기로. 뽑고 좋아했을까요? 아이 씨발 그랬을까요? 사실은 아무도 하겠다는 사람이 없어서 저거 뽑기로 했다는 거예요. 부담감이 크죠. 내란 전담 재판부는. 지금 구성이 된 전담 재판부 사진 한번 띄워봐 주십시오. 일단 두 형사 1부, 형사 12부 이 두 재판부가 구성이 됐는데 특이한 것은 대등 재판부. 그러니까 이 세 명의 판사가 돌아가면서 재판장을 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지금 우인성 같은 경우에 옆에 눈만 껌뻑껌뻑하고 앉아 있잖아요. 우인성이 뭐라고 판결을 해도 옆에서는 찍소리도 못하게 돼 있는. 그런데 이제 대등 재판부니까 합의제로 운영이 될 거고 다만 여기에서 형사 1부의 윤성식 판사인가요? 얘가 지금 대법관 후보자로 지명이 돼 있죠. 네. 그래서 만약에 대법관 지명이 되면 다시 저 사람만 바꿀 것인지 재판부 자체를 바꿀 것인지 그것은 아직 미정인데 지금 내란 전담 재판부가 구성이 되면
반드시 항소심뿐만 아니라 앞으로 진행되는 재판도 저기에서 하게 되는 거죠. 아니 항소심을 저기서 하는 거죠. 항소심만 저기에서 합니까? 그러니까 1심은 지금 막 돌아가고 있고 예. 이미 1심 선고가 난 건이 있잖아요. 그거는 저 내란 전담 재판부에 가는 거고 아직 1심이 진행 중인 거. 예를 들어서 지기현 재판부에서 아마도 2월 19일 날 선고를 하겠죠. 그 사건이 절로 가는 거고. 그러니까 항소심이 내란 전담 재판부에 가는 거죠. 항소심만 갑니까? 예. 앞으로 남아있는 그 재판들 중에서 내란 관련 재판은 그냥 1심을 지방법원에서 진행을 합니까? 그럼요. 3심제니까 예. 1심을 건너뛰고 서울 고등으로 갈 수는 없죠. 법률부터가 2심부터 하게 돼 있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는. 예. 윤성식 부장판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이분이 이제 추천이 된 거기 때문에 이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맡지 않고 대법관을 가는 걸 더 선호하실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뭐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민들의 마음을 얼마나 헤아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양반 아니라고 보는데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은 이제 저기 대법원장이 제청하게 돼 있잖아요. 예. 그러면 제청을 안 하면 이 인물에 대해서는 뭐 예를 들면 고려를 따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아니 제청 안 하면 그냥 되는 거죠. 서울고등부장으로 계속 있는 거니까 내란 전담 재판부를 계속 하겠죠. 그런 선택을 해주시면 감사할 텐데 만약에 제청을 하게 되면 또 누군가를 판사 한 명을 또 선택해가지고 집어넣는 방식이라고 하면 이건 큰 논란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또 대등 재판부라고 하는 특징도 중요하지만 이번에 재판부를 들어갈 때 혹시라도 윤석열하고 관계가 되거나 또 이상민도 판사 출신이니까 이렇게 인연이 있는 사람들은 일단 다 배제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건 잘한 것 같아요. 일단 연수원 18기, 23기는 다 빠졌어요. 예. 그러니까 이상민 피고인이 18기, 윤석열 피고인이 23기인데 연수원 동기들은 다 빠졌습니다. 아마도 은행알 배당을 하기 위해서라도 형사 일부 자체를 바꿔버릴 가능성이 되게 높을 것 같아요. 안 그렇고 판사만 집어넣게 되면 말이 나올 수 있으니까 과거에 전산 같은 경우는 내부 판사가 얘기한 게 저것도 조작 가능하다고 얘기가 나왔던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냥 이렇게 이 상태로 갔으면 좋겠는데 또 바뀌게 되는 과정에서 또 논란도 많고 이래서 걱정입니다. 뭐 하나하나 할 때마다. 그래서 한 사람만 핀셋으로 드러내느냐 대법관 제청이 되면 아니면 내란 전담 재판부를 다시 한번 은행알 돌려서 다 뽑느냐 이런 고민도 이제 아울러 하고 있는 거죠. 참 산 넘어 산입니다. 아니 그거는 만약에 윤성식 부장이 대법관으로 제청되면 거기만 다른 법관으로 대체해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그동안 심리를 뭐 어디까지 진행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심리를 진행해 왔는데 재판부 3명을 한꺼번에 다 바꾸는 건 그 재판 진행상 문제가 좀 생길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저렇게 지금 형사 일부의 재판부가 통으로 이렇게 같이 다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번에 예. 원래 있던 데가 아닌 데가 구성된 거 아닌가요? 지금 은행알 뽑아서? 아니요, 형사 그러니까 일부는 원래 그 부는 그대로. 그렇죠. 예. 그러니까 형사 일부 재판부가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서 이 사람이 그러니까 지금 재판장을 맡고 있는 유 판사가 대법관이 되면 이 사람만 바꾸는 거냐 아니면 이 재판부를 바꾸는 거냐를 고민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통상 그 판사들 인사 이동이나 이렇게 돼서 3명으로 이루어지는 합의부 중에 한두 사람이 이동하는 경우에 그 이동한 사람만 대체가 그동안 돼 왔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새로운 재판부니까 어떻게 할지는 조금 논의를 해봐야겠죠. 그러니까 16개 재판부 중에서 이런저런 인연이 있는 데는 배제하고 13개 재판부가 대상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중에 이제 하나가 윤성식 후보자가 있는 그 형사 일부가 된 거니까 통으로 바꿀 건가 뭐 핀셋으로 하나만 교체할 건가는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오늘 오후에 법관 인사 있다는 속보가 아까 떴던데 맞나요? 발표가 오늘 원래 이걸 중순에 하는 거 아니었나요? 아니 인사 이동 날짜는 그렇습니다. 이월 말에 그러니까 하는데, 발표는 미리 하고 미리 하고. 이동 날짜는 지금 고등이 이동하는 날짜가 있고 지방법원 판사들이 이동하는 날짜가 있는데 아마도 지방법원 판사들이 이동하는 날짜는 이달 23일자가 예. 맞아요. 되지 않겠냐. 그럼 인사 명단은 오늘 나오고 오늘 발표되면 오후에 나오면 그렇게 되겠죠. 그럼 지기현이가 어디로 가는지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그렇죠. 겁니까? 그러네요. 지금 이제 김인택 같은 경우에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판결을 했나? 그런데 뭐 서울
뭐 아주 뭐 중요한 지방 법원의 부장 뭐 이런 얘기가 또 나오더라고요. 부장이 아니고 법원장 간다는 소문이 법원장. 있던데요. 예.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런 거대한 음모 뒤에 과연 조이대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 근데 지금 법원장 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수사받고 기소당할 것 같던데. 그래야 되죠. 예. 예. 그 뭐 90%인가 명품? 95%를 95%. 할인된 가격으로 명품 의류를 샀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샀다는 것도 본인 카드나 본인 돈으로 뭐 지급한 거는 확인이 안 되고 그 신세계인가 어디 법인 카드로 걷다는 거잖아요. 그랬죠. 할인된 가격으로. 예. 그거 줬겠나 현금을. 근데 그런 사람이 또 영전한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상식적으로. 거죠. 근데 말씀하신 법원장까지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면 뭔가 본인이 인사권자가 요구하는 일을 행했으니까 그렇게 올라갔겠죠. 그때 국회 나오라고 그랬는데 본인 재판 때문에 못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신세계인가요? 거기 면세점 직원이 나와서 국회에서 증언을 했죠. 그 부분 한번 잠깐 들어보고 갑시다. 그 창원지방법원 김인택 부장판사하고 아는 사이 맞죠? 네, 맞습니다. 김인택 부장판사는 창원지법 형사합의 4부의 명태균 게이트 담당 재판장입니다. 증인 올해 2월 28일, 5월 3일 히로시마와 광저우로 김인택 판사하고 여행 다녀오신 거 맞습니까? 의원님, 지금 이 질문은 제가 지금 사실 수사를 받고 갔다 온 거 맞아요? 아, 여행 다녀온 거? 수사 중이라서 제가 답변하기가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200만 원 상당의 막스마라 코트를 95% 할인된 금액 15만 원에 사는데 당사자가 아니라 증인이 김인택 부장판사 여권 사진으로 대리구매하신 거 맞죠? 본인 2월 12일 날 인천 200만 원짜리 15만 원 사면은 거저 주는 거 아닙니까? 저런 대폭 바겐세일도 아니고 저건 그냥 거저죠. 95%인데. 근데 95% 할인율보다 200만 원짜리를 15만 원에 샀다는 게 확 더 와닿는데요. 그건 진짜 충격이네. 그러니까 저 팀장한테 김인택 판사가 자기 여권 사진을 보내서 저 양반이 대리 구매를 해준 거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 주셨습니다만 뭐 법인카드 의혹도 이런 것도 있는 거니까. 근데 이거 자체가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뇌물이죠, 뇌물.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근데 이미 저는 이제 이 기사를 보고 그때 국정감사가 논란이 되고 나서 지금도 이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만은 뭐 지휘현 판사에 대한 어떤 내부 자정 기능 자체도 이미 사법부가 무너진 상황인데 뭐 저런 걸 사법부에서 제대로 하겠습니까? 아니, 그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200만 원짜리를 갖다가 15만 원에다가 하냐고요. 뭔가 자기한테 얻는 게 있으니까 했을 줄 알고 저희는 추정해 볼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런 사람이 지금 저런 재판을 하고 있어요. 저 재판이 얼마나 중대한 재판입니까? 근데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사법부는 전혀 국민 이런 법 전혀 상관하지 않아요. 자기들의 권력을 지킬 수만 있으면 조이대의 권력을 지킬 수만 있으면 그렇지 않고서는 저렇게 하는 것 자체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아까 중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박영재라고 하는 법원행정처장의 등장이라고 하는 건 만만치 않겠다. 만만치 않은 일들이 벌어지겠다 사법부에서. 예, 박영재는 천대엽보다 더하다고 그러니까. 네네. 자, 이렇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있다는 판결 그리고 이제 오늘 법관 인사도 좀 들여다보면 과연 어떤 시나리오를 갖고 움직이는지 아닌지 우리가 캐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금 당최 마음을 놓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단 2차 특검이 이제 출범하게 됐습니다. 권창영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판사 출신의 변호사인데요. 민주당에서 추천했던 변호사는 법무법인 광장 출신인데 광장이 엄청나게 큰 법인이죠. 김현장, 광장, 태평양 막 이렇게 빅3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는 이제 지평 출신인데 상대적으로 민주진영 인사들이 많이 변호사로 있는 그런 법인의 출신입니다. 어떤 각오로 특검을 하겠다고 하는지 오늘 출근길에 기자들 만나서 했던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역시 특검보 인선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수사 역량과 그다음에 강한 의지를 가진 유능한 분들을 초대해서 그 특검팀을 구성하는 게 일단 가장 급선무가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내란과 관련된 사건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규모도 가장 방대합니다. 다만 2호부터 7호까지 규정된 사건 중에는 군사 기밀과 관련된 사건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당연히 수사를 해야 되긴 하겠지만 민감한 그 군사 정보라든지
기밀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2호부터 7호까지 규정된 사건 중에서는 브리핑이라든지 공개가 아마 엄격하게 금지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각 사건을 담당하게 되는 주무 특별 부와 같이 상의해서 구체적인 수사 계획과 진행 방향에 대해서 논의한 다음에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미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해서 3대 특검이 출범하고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2차 특검이 지금 시작됐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일단 사건을 마무리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2차 특검, 권창녕 특검의 얘기를 들어봤는데 김유정 의원님, 2차 특검에 가장 큰 기대한다면 어떤 것입니까? 저희가 그 세 개의 특검을 동시에 출범시키면서 기대에 못 미쳤던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잖아요. 이를테면 최혜병 특검에서도 구명 로비 관련한 것들은 뭐 거의 제대로 밝혀진 게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상당히 절망을 했었는데, 그리고 또 김건희 16개 의혹 중에서 겨우 이제 3가지 건 가지고 재판받고 있었던 게 그나마 결국 지난번처럼 황당한 1심 판결이 나와버려가지고 저희가 또 매우 당황스러운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양평고속도로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손도 못 대고 있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세 개의 특검에서 우리가 이것만큼은 핵심적으로 다뤘어야 했다고 생각했던 것들인데 손 못 댄 부분들, 이거는 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김건희 특검에서 원희룡 장관 단 한 번도 소환 조사하지 않았잖아요. 어디 숨어 있는지 몰라요, 심지어. 그리고 김태효는 분명히 내란이나 이런 부분에서 엄청난 역할을 했을 텐데 지금 교수하고 있단 말이에요. 얼굴도 못 보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그 숨어 있는 내막이나 미처 손대지 못한 의혹들, 또 지난 그 1차 특검에서 미진했던 그런 부분들, 또 특검에 대해서 우리가 실망했던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는 좀 종합적으로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것들을 모두가 기대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일단 말하는 거 보니까 좀 신뢰는 가지 않습니까? 예, 저랑 또 태어난 연도가 같네요, 보니까. 그래요? 일단 그 김승원 의원 표현에 의하면 어떤 특정한 분야에 대해서 매우 집중적으로 이 문제를 잘 해결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원래는 이제 특히 이 문제가 그 검찰과 관련된 부분이 꽤 있어서 또 특수부 문제와 관련된 좀 그 사건 수사의 특수성이 있어서 검사가 하면 어떻겠냐라고 판단했던 생각들이 많은데, 대통령은 오히려 소위 판사 출신을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 건 좀 객관적으로 이 문제를 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판단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제가 볼 때는 이 핵심적으로는 내란의 원인과 관련해서 배제되어 있는 인물 김건희는 내란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을 것인가라는 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노상원의 수첩은 진짜 어떤 내용인가. 그 내용이 너무나 희대로 끔찍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그 수첩에 적혀 있는 것 자체가 실행의 의도성을 가지고 있는가, 실행 의도 이전에 누구와 협의했는가 부분들은 내란의 실체를 밝힐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외환죄 있지 않습니까? 이 외환죄는 매우 중대합니다. 외환죄라고 하는 부분들이 실제로 실행됐으면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희생당할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있었겠죠. 저는 그래서 아직까지도 갈 길이 너무 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새로운 사실들을 밝혀내는 것 하나 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김건희 재판 때문에, 저 윤석열 직위원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분노했습니다만 김건희 재판 때문에 엄청나게 지금 분노한 측면이 있는데, 말씀하신 제대로 된 수사가 안 됐던 측면과 관련해서 좀 속 시원하게 그것을 밝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서 저는 좀 판사라고 좀 너그러운 이미지가 있는데 좀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부분은 특히 내란의 문제이고 국정농단에 대한 부분이다. 그거는 어떤 판사의 너그러움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검사와 같은 집요함이 필요하고, 그 집요함 자체가 국민들을 위해서 명확히 서야 된다. 좀 그런 모습을 좀 권창형 지금 특검이 국민들한테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영식 에디터 무엇보다도 정말 이번에는 촘촘히, 예. 꼼꼼히, 예. 엉성하지 않게 예.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크게 보면은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러니까 2차 특검을 맡게 된다라고 하면 저는 특검을 맡게 되는 분들의 부담이 엄청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뭐 서초동에 계신 분들이나 뭐 변호사분들 말씀을 들어보더라도 특검 저거 못 오라 하냐. 차라리 그냥 뭐 원래 하던 대로 그냥 재판 들어가서 돈 버는 게 훨씬 더 수익적으로도 낫다, 이제 이런 말씀이신데, 첫 번째로는 이 권창녕 특검의
어떤 국민과 국가를 생각하는 마음을 높이 사야 될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저는 이게 고양이 세수냐 아니면 때밀이냐 이 차이인 것 같아요. 고양이 세수냐 때밀이냐.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1차 특검의 내용을 그저 설거지하는 정도로만 끝날 게 아니라 정말 세신을 하는 마음으로 때까지 박박 밀어서 국민들이 갖고 있는 그 의심을 다 덜어내버리는, 부족한 부분을 전부 다 채워버리는 그런 수사가 되어야만 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는 이게 아마 두 번째 기회가 될 것 같은데 3대 특검 중에서 판사 출신이었던 민중기 특검의 그 특검은 사실 말이 많았고 결과적으로도 상대적으로 뭐 조은석 특검의 그 결과와 비교해 봤을 때 좀 미진했다라는 평가들이 많았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판사 출신의 특검이 제대로 결과를 내면 수사 전문가가 하는 게 낫다. 아니면 판사 출신도 오히려 잘할 수 있다라는 그 두 가지의 평가를 국민들이 확실하게 판가름하는 시험대가 된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번에 권창혁 특검께서 당연히 잘해주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또 결과가 미진한 성적표를 받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국민들 사이에서는 역시 그래도 뭐 수사 전문가들이 수사라는 게 맞지 않나, 이제 이런 평가들을 또 받게 되겠죠. 김용남 의원님의 기대는 어떤 겁니까? 일단 이번 2차 특검이 끝나고 나서 3차 특검 얘기가 안 나오게 하는 게 최고의 목표죠. 여기서 특검은 끝을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부담감은 좀 클 겁니다. 근데 확실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이제 특히 김건희의 어떤 사리 사욕을 채웠던 부분에 대한 수사는 국내 파트는 이번에 끝을 내고, 이게 돈이 혹시 해외로 빠져나가서 거기서 어떤 작업이 이루어졌던 거 아니냐라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수사기간 170일 동안 다 못 끝낼 겁니다. 그러니까 끝낼 거는 확실히 끝내고 못할 거는 상시적인 국가 수사기관에 잘 넘겨서 거기서 매듭을 질 수 있게 이른바 가름말을 잘 타야죠.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 2차 특검에 거는 기대까지 들어봤는데요. 딱 한 가지만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정말 오히려 더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그런 경각심을 끝까지 가지고 지켜봐야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지요. 조선일보까지 나서가지고 국힘당은 망해야 한다 막 이렇게 하니까 지금 국힘당은 난리도 아니죠. 결국은 이제 오세훈이가 장동혁이 물러나라 그러니까 장동혁이 어제 완전히 속된 말로 뭐가 돌아버린 것 같아요. 그래? 그러면 뭐 오늘까지죠. 어제 말로는 내일까지 뭐 이야기하는데, 나 대표는 물론이고 의원직도 던지겠다. 단 조건이 있다. 그러니까 여기는 꼭 한동훈도 그렇고 야도 그렇고 나는 손모가지를 걸겠다. 너는 뭘 걸래? 뭐 나 물러나라고 한 사람도 걸어라. 참, 국힘당에 들어가서 뭐 해먹으려면 손모가지 한 서너 개 더 가지고 가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장동혁 얘기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내일까지 누구라도 제 사퇴와 재신임을 요구한다면 저는 그에 응하고 전 당원 투표를 통해서 당원의 뜻을 물어 당원들께서 저를 사퇴하라고 하거나 재신임하지 않는다면 저는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고 국회의원직에서도 물러나겠습니다. 다만 저에게 그러한 요구를 하는 국회의원이나 단체장이 있다면 본인들도 그에 상응하는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박영식 앵커님. 예. 정치적 책임을 어떻게 지라는 것입니까? 백운기 앵커님과 제가 저희 채널을 걸고 캐삭방을 하는 게 어떻습니까? 요즘 캐릭터 삭제방을 많이 합니다. 현피를 뜬다고도 합니다. 우리 목숨을 걸고 누구 하나 죽을 때까지 싸워봅시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거 정말 유치하다는 표현도 좀 그렇고요. 아이 참. 저게 공당의 대표가 하는 얘기인가? 나는 상식적으로 저걸 듣고 김유정 의원님. 근데 전환길도 그렇게 뭘 걸더라고요. 이준석이랑 부정선거 토론하자고 하면서. 저기 집안 내력인가 봐요. 한동훈도 그랬잖아요. 장관 할 때. 계속 뭘 건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장동혁은 산수가 끝난 거죠. 야 해도 내가 이겨. 근데 자신감 있으니까 그래. 내가 계산해보니까 이기더라. 그래 한번 얘기해봐. 얘들 입 주둥이 놀리는 수가 작살난다. 그러니까 찍소리 하지 마.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찍소리를 오늘까지 안 하게 되면 완벽한 장동혁의 세상이 되는 거죠. 야 이제 찍소리도 안 하네. 말 한마디에. 저런 걸 우리는 이제 극우 파시즘 정당이라고 얘기합니다. 말도 못하게 만들어놓고 말하면 작살내고 제명시키고 그다음에 지금 앞으로 말할 놈이 있으면 너 조만간 제소당해가지고 너 여기서 날아갈지 몰라? 저런 정당이면은 누가 얘기했더라? 신지호 의원이 얘기했죠. 유은 정치하고 있다라는 얘기했던 것처럼 저거 조선노동당이나 뭐 다를 바가 없는 거죠. 말 한마디 잘못하면 제명당하고 탈당 권고당하고 그다음에 서울시당 윤리위에 제소돼가지고 취조받고 제가 볼 때 저런 정당을 만드는 이유는 뭐냐? 제가 볼 때 윤 어게인밖에 다리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윤 어게인을 위한 정당을 만들자. 그러려면 국민의힘을 정화시켜야 된다. 찍소리하는 놈들 내보내는 게 우리 당이 가야 될 길이다. 뭐 그거 외에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죠. 사하라님 이것들은 타짜를 너무 많이 본 게. 아니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정치를 투전판으로 만들고 있는 거죠. 이게 당원 투표 이게 패 까보려면 걸어 이거 걸어 뭐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게 말도 안 되는 억지인 게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사퇴 요구가 나온 건 지금 국민의힘이 단적으로 지방선거에서 TK 지역을 제외한 어떤 지역에도 광역단체장으로 출마하겠다는 현역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는 형편이잖아요. 이 상황에 대해서 고도의 정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나라라는 요구를 하는 건데 뭐 너도 짓거러 이런 거잖아요.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딨어요. 아니 그 요구를 하는 사람이 무슨 책임을 질 일을 했으면 책임을 지는 거지만 장동혁 대표 당신 때문에 지금 당이 망하게 생겼으니 물러나라는 요구에 대해서 너도 짓거러. 아니 이게 무슨 적반하장이에요. 이런 게 어딨어요. 그쪽은 그러고 보니까 참 다 걸어. 안철수도 걸었죠. 영덕사람님. 안철수도 손가락 걸었죠. 아직도 있어요 손가락이. 어제 이제 손모가지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 반응 보면은 그 오세훈 시장의 반응이 참 재밌습니다. 듣고 갑시다. 준비했어요. 준비가 안 했나 본데요. 아니죠. 참 실망스럽네요. 고민이 담긴 답변을 해주실 걸로 기대했는데 국민 여러분들이 국회의원직을 주셨고 시장직을 주셨습니다. 그 자리를 걸고 당의 노선 변화를 요구해라. 이건 공직에 대한 우리 당 장동혁 대표의 인식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 볼 때마다 김용남 의원님 참 잘 나왔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 너무 격이 떨어져요. 완전 무슨 투전판도 아니고 뭘 맨날 걸어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장동혁 대표는 정말 억지 부리는 거예요. 저거는 정치적 책임을 묻는데 나한테 그런 요구를 하려면 너도 짓거러. 아니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아니 근데 오세훈 시장은 이미 한번 무상급식에 걸어서 폭망했기 때문에 쫄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쫄았어요. 두 번째는 이게 걸어라 도박판도 아니고 본인은 당대표 묶어 더블 의원직 나도 의원직까지 걸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비판 엄청 해오던 소위 친한계 의원들 중에 한 명도 거는 사람도 없어요. 또 한번 걸어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나오는지. 그런데 또 그럴 용기도 없는 거예요. 또 이 사람들이 내부에서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비판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은 이 패나 저 패나 똑같은 모습이에요. 제가 그러니까 보기에.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자꾸 이게 그 장고연대, 고장연대 이쪽으로 포커싱이 맞춰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미 뭐 고성국 씨는 자신의 유튜브 콘텐츠에서 친한계를 저격하는 것을 넘어서 다음은 오세훈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공언하고 있거든요. 때문에 이게 저 발표에서도 장동혁 대표가 국회의원이나 단체장을 언급하는 건 굳이 단체장을 왜 집어넣었지 생각해보면 이건 결국 오세훈 시장한테 그렇죠. 오세훈한테 하고 싶어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큰 그림을 보면 이 고성국 씨가 주로 유튜브에서 얘기할 때 친한계를 축출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당협위원장들까지도 과거에 거론한 적이 있던 걸로 제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또 보면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최근에 당협위원장들 막 교체하려고 했다가 어제 유임하는 걸로 결정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최고위 단위에서
까불면 우리가 이런 결정까지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사실상 선언적으로 좀 보여주고, 만약에 한동훈이라든지 김종혁 최고라든지 이런 식으로 선을 넘는 자들이 있다면 우리가 언제든 최고위에서 쳐낼 수 있다라는 거를 행동으로 좀 보여줘 왔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엄포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아무튼 저기 거는 것 좋아해. 지금 또 사진도 걸자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전두환, 노태우 사진 걸자고 그러는데 김영삼 대통령 아들 김현철이가 내려라. 우리 아버지 사진은 내려라 이렇게 올렸던데, 참 아들이 내리라고 그러면 내려야 되나요? 그건 또 어떻게 돼 궁금하네요. 뭐 내리게 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올리는 게 지금 문제인 거지 내리지는 않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지금 무서운 게요. 이 장동혁이랑 윤어견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얘기했냐면, 당협위원장 교체할 수 있어, 당무검사 할 수 있어, 당무감사 이런 당무감사라고 얘기하는 건 제가 볼 때 너 작살날 수 있어라고 얘기하는 건 똑같은 거거든요. 당무감사는 벌써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근데 이제 예, 칼집을 싹 그렇죠. 뺐다가 칼집에 칼만 싹 나를 보여준 다음에 야, 내가 지금 집어넣는다. 그렇죠. 이거 집어넣는 거 아니야. 언제든지 꺼낼 수 있으니까는 까불면 너들 작살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저는 친한계 비례의원들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이 한동훈 아니었으면 국회의원 됐습니까? 의리는 지켜야지. 저기는 의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집단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이익으로만. 저는 오세훈이 저렇게 예를 들면 난리를 치는 이유도 뭐냐면, 결론적으로 야, 나경원 눌러 앉혀? 전 이런 얘기를밖에 안 보여요. 전 그래서 저기는 제가 볼 때 진짜 폭망의 길로 가고 있다. 누가 봐도. 예, 지금 국힘당의 주인은 아마 장동혁도 아니고 오세훈도 아니고 이 사람 아닐까 싶은데, 고성국. 요즘에 고성국이 한마디 하면 착착착착 움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고전주의야. 고성국 전한길. 근데 또 둘이 싸워요. 또. 근데 전한길이가 이름이 전유관이에요? 네. 예, 본명이 전유관입니다. 예, 개명했어요. 분명히. 네. 개명을 뭘로 했어요? 전한길. 한길로 개명했어요? 그러니까 본명이 유관이에요? 예. 전유관. 아니 엊그저께 뭐 이준석에 나와서 전유관 누구 얘기하는 것 같더니 전한길이더라고. 그래서 전유관으로 아마 그때 전한길 뉴스라는 언론사를 본인 나름대로 설립했을 때는 그 이름이 본명이 나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전유관으로 되어 있었어요. 유관이야? 네네. 그러면 개명을 한 게 개명한 게 아니네요. 아니네. 그러니까 본명이- 정식으로 맞네. 정식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개명한 건 아니고 여전히 본명은 전유관인데. 그러면 전한길은 원명인가 보네. 학원 이름. 그런가 보네요. 활동명 같은 거. 본명. 네. 활동명. 그래서 입당할 때 몰랐어요. 우리가 골프 칠 때 이름은 필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요? 필드에서 쓰는 이름. 강명인가요, 그럼? 뭐 그런 그래서 전유관이라는 이름으로 입당 원서를 냈기 때문에 몰랐던 거 아무도 아니에요? 몰라죠. 저희가 그 얘기도 여기 정어리 TV에서 열심히 다뤘습니다만. 예. 지금 요즘에 보면 고성국이 완전히 수령이야. 지령을 내리면 그대로 해. 이것은 국힘당이 이자한테 포획이 되지 않고는 이렇게 될 수 없는 거 아닌가요? 사실상 그러니까 고성국으로 대표되는 윤어게인 세력에게 접수된 거죠. 국민의힘이. 그러니까 거기서 뭐 누구 제명해, 뭐 누구 징계해, 그러면 그게 추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방향은 윤어게인 세력 중에 스피커가 좀 큰 고성국 씨가 방향을 잡으면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국힘당이 그쪽으로 쫓아가는 뭐 그런 양상이 반복되고 있죠. 요새. 뭐 네. 아니 근데 그거 그렇게 하려고 거의 대표 위에 상임 대표처럼 그런 모습으로 지금 지령을 내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역할을 해달라고 김재원 최고위원이 가서 직접 두 손으로 입당 원서를 받아온 거 아닙니까? 그거 다 장동혁 대표하고도 얘기가 돼 있었겠죠. 그렇게 깍듯이 모셔와서 지금 그 지령대로 다 이어지고 있는 건데 뭐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할 거 아닌가요? 장동혁 지도부에서는. 근데 그게, 고성국, 그게 유사한 게요. 과거에 생각하세요. 김재원 최고가 정광훈 목사한테 가가지고 고개 90도로 숙이고 거의 충성맹세를 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건 지금 와서 확인해 보니까 소위 통일교, 신천지, 그다음 정광훈 교회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조직적으로 전국적인 조직이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고, 그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정광훈, 통일교, 신천지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를 알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사람들의 생각들을 잘 반영하는 게 극우 유튜버들이니까
저는 통일교 신천지가 일정하게 좀 수사받고 이러면서 세력이 줄어들게 되고 자기 활동을 잘 못하는 상황이니까 극우 유튜버들이 훨씬 더 큰 볼륨을 가지고 얘기하는 상황이고 거기에 정치인들 같은 경우가 거의 고개를 납작 숙이는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기는 더 파시즘화되고 있다. 더 극우화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 그 핵심적인 원인은 자기 지역에서 일정한 당원들의 표를 이런 극우 세력들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매우 위태로운 상황인 거죠.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고성국이 지난달 28일 날 이야기한 거 서울시당이 한동훈이 거냐 배현진이 거냐 지금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 그러니까 한동훈 날리고 배현진 날리고 앞으로는 또 누구를 지목할지 궁금한데 그때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그때 이 배현진이한테 서울시당을 뺏겨 놓으니까 이 서울시당이 마치 한동훈이 것인 것처럼 배현진이 것인 것처럼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런 모습을 봤을 때 결국에는 아까 고전적이다. 예, 고성국과 전환길이 국민의힘을 집어삼키고 있다라는 뭐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저는 한편으로 저런 모습을 보면 실리는 물론 장동혁 대표를 이제 외부에서 세력을 형성해가지고 이번에 대표를 만들어준 거는 전환길, 고성국 뭐 양쪽 다 그 역량 발휘를 했지만 전환길 씨가 훨씬 더 온라인에서 좀 지배적으로 움직였던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지금 실리는 고성국 씨가 다 챙기고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이제 앞으로 또 지방선거이기도 하고 뭐 각종 뭐 예를 들면 플랜카드라든지 당의 전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이제 고성국 씨가 기존에 하던 이 정치 비즈니스를 국민의힘에서 더 하겠다라는 뭐 의지처럼 보이니까 좀 가만 보면은 전환길 씨가 억울해가지고 최근에 한국에 들어온 거니까 저대로 놔두면 자기도 떨어지는 콩고물도 못 받아먹겠다 싶어가지고 국내로 빨리 들어온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아니 고성국 씨 유튜버에 최근에 뭐가 나오냐면 다코스라는 게 있어요. 네. 다코스 그래서 새로운 신진자들 갖다가 계속 거기서 소개를 해줘요. 이걸 보면서 입당한 이유가 있구나. 그 세력을 자기가 딱 가지려고 하는 거구나. 세력을 갖게 되면 본인이 국민의힘에서 일정한 자기의 위상을 갖게 되잖아요. 위상을 갖게 되면 본인이 거기서 정치를 하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이건 본인이 국회의원, 극우 유튜버에서 국회의원으로 넘어오기 위한 하나의 전 단계 작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마 근데 그거는 자기 세력 구축용보다 그 출연하는 상당수가 이번 지방선거 출마 희망자들 아닌가요? 그래서 그거 더 얘기하면 고소고발이 들어오니까 딱 끊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너무 몸을 사리셔. 화끈하게 말씀하셔야지. 근데 자기 공천 지분 뭐 30% 우리한테 내놔라 이런 적이 있었잖아요. 과거에.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는 아예 그 당 안으로 진입을 해서 이렇게 세력을 확보하면서 본인이 어떤 공천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영향력을 점점점 확장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거의 고성훈 씨가 얘기하면 그대로 지금 다 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내가 들어가서 직접 희망했던 바를 접수하고 실현을 시켜야겠다 뭐 이런 마음 먹은 게 아닌가 싶어요. 그 합당 관련해 가지고 아까 보니까 속보에 무슨 뭐가 떠서 지금 시끄럽던데 박영식 앵커? 네. 뭐가 공개가 됐어요? 오늘 동아일보에서 아침에 네. 민주당의 대외비 문건을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당에서 동아일보가 입수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로드맵이 문건으로 이제 만들어진 게 공개가 된 건데 이 합당 절차에 대한 이 계획 타임테이블을 다 마련을 해놓고 몇 날 며칠까지 혁신당과의 어떤 합당 논의를 마무리하고 전당원 투표 붙이고 최고위 추임받고 중앙위 표결한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로드맵인데요. 근데 이게 이제 기존에 민주당에서 설명 나왔던 부분하고 특히 이제 정청래 대표나 당권파 지도부 쪽에서 언급하셨던 부분은 절차와 과정을 지금 이제 챙겨가면서 경청을 하는 단계이고 합당을 결정지은 바가 없다라고 이제 그동안 설명을 하셨는데 기존에 이제 문건이 또 등장해 버리니까 이건 어느 정도 결론을 정해놓고 지금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그 의견들이 분출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민주당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이현주, 황득구, 황명선 최고위원이 해당 문건을 가지고 이 합당 절차에 대한 부적절성을 지적을 하기도 했고 10시 40분쯤에는 박홍근 의원과 이 한준호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 합당을 제안을 철회를 해달라 이런 반응까지 나오고 있어서 민주당 내부가 지금 오늘 하루 종일 이 대외비 문건 가지고 굉장히 시끄러울 것 같습니다. 그 정청래 대표 측 설명에 의하면
이 문건은 정청래 대표가 합당을 제안한 이후에 당 사무처가 후속 조치로서 문건을 만든 건데 오늘 얘기에 의하면 자기는 그 문건을 본 적이 없다. 정청래 대표는. 그러니까 어느 말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하간 상관없이 그 내용 자체에 지분 문제와 관련된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일정도 있지만. 그러니까 더 예를 들면 격앙된 측면들이 있는 거죠. 이 당 사무처에서 이미 지분 문제에 대한 부분과 일정에 대한 로드맵이 나와 있는 거 아니야? 그렇다면 이건 우리랑 얘기했던 거랑 다른 내용 아니야? 이러면서 상당히 지금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번 주 내내 그다음에 다음 주 초까지도 이 문제가 계속 큰 논란, 민주당 내부에서 집안 싸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문건이 만들어진 과정은 이미 조승래 사무총장이 뭐 실제 실무자에게 얘기를 했다라는 부분까지는 공개가 됐으니까 문건의 진위 여부는 더 따질 필요가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내용이 문제인 건데 혁신당으로 이제 당을 옮겨간 탈당하신 분들이 합당이 되면서 만약에 당원의 민주당 당원 자격을 획득하고 선거에 나가는 경우에는 민주당의 당원에 25% 정도의 이제 감점 요인을 원래 부과하게 돼 있는데 혁신당 당원이 만약에 민주당에 들어와서 합당 이후 선거에 출마했을 때 그거 자체를 무력화시켜 준다. 없애버린다. 제로 베이스를 만들어 버린다라고 하면 선거를 준비했던 분들 입장에서는 나는 당을 지켰던 사람이고 혁신당을 갔다 온 사람하고 나를 동등한 자격에 놓는다라고 얘기하면 후보들 사이에 또 갈등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이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지명직 최고위원을 혁신당 인사에게 또 준다. 이제 이 대목까지 돼 있는데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뭐냐면 오늘 한준호 최고위원이 모 방송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일부만 나온 것이다. A4 용지 7장짜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른 내용들이 추가적으로 더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분란을 좀 막아야 된다. 지방선거 이후로 넘기자라는 제안을 한준호 의원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김유정 의원님 고급 비평 한번 좀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이제 다들 명분을 얘기하잖아요. 예를 들면 뭐 지금은 이재명의 시간인데 왜 이렇게 자꾸 하느냐. 그리고 뭐 조국 길 깔아주냐 막 이렇게 이현주 최고위원 같은 경우 이야기하고 또 뭐 합당파는 일단은 뭐 지방선거 승리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필요한 거 아니냐. 시간도 없다. 이렇게 하는데 찬성파 반대파 그 깊숙이 들어가 보면 어떤 계산들이 있는 겁니까? 제가 그런 고급스러운 정보를 가지고 있을 리는 우리 만무한데요. 애청자님들한테는 좀 그런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글쎄요. 아무래도 이제 서로의 입장이 다른 건데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나중에 훗날 만나더라도 지금 내란 정상도 덜 돼 있고 아직도 앞에 그 갈 길이 먼데 지금 이제 결과적으로 어떤 선한 의도를 가지고 이 제안을 했다 손 치더라도 내부에 벌써 갈등과 분열이 시작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문제라고 보는 시각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개인의 선당후사가 아니라 선사후사 아니냐. 괜히 사심에 깔린 뭔가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올 수 있는 거고 조승래 사무총장이 흡수 합당 정도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처음에 그 대표가 이 제안을 했을 때 한 적이 있는데 오늘 지금 동아일보 단독 보도한 그 문건에 그 얘기와 비슷한 맥락으로 적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로드맵까지 3월 3일까지 합당을 완료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오심할 만한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갈등이 깊어지는데 이게 궁극적으로 통합 그리고 완승 이걸 향해 가는 거라면 지금 이미 갈등이 노정이 돼버린 이 상황에서 과연 그게 3월, 4월이면 후보가 다 결정이 되고 달려가야 될 그런 상황에서 과연 그게 이렇게 순조롭게 가능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거고 걱정이다. 당이 잘 되는 방향으로 뭔가가 풀려야 되는데 이미 갈등이 노정된 이 상황에 대한 비판도 상당한 것 같고요. 어차피 통합을 할 거면 그냥 최고위원들하고 상의도 안 하고 뭐 그런 절차적인 문제 가지고 더 이상 거론하지 마라. 어차피 가야 될 길이다. 또 이렇게 주장하는 쪽이 있기 때문에 이 대립적인 어떤 상황이 지금 수일 내로 혹은 뭐 2월 말까지라도 이게 금방 풀릴 수 있을 것인가. 이게 간단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걱정이죠. 내란 재판 혹은 김건희 관련 재판들은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 문제에 그냥 매달려서 에너지를 분산시켜야 되는 게 맞는 것인가 그런 걱정도 또 하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김영남 최고위원님은 어떤 시각에서 보고 계세요? 저를
최고위원 최고위원으로 됐어요? 승진시켜 주셔서 저희 중엔 최고위원이신 걸로 그러면. 아니 근데 지명하신 거죠 방금? 내가 머릿속으로 이현주 최고위원 생각하면서 질문해가지고. 정어리 최고위인 것으로 저희가. 아니 저는 지금 이제 정치권의 양상을 이제 여러 정책이나 뭐 이런 측면에서 조국 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보다 왼쪽에 있죠. 그래서 토지 공개념 뭐 이런 주장도 하는 것이고 분배나 뭐 이런 쪽에 훨씬 강경한 입장인 거는 분명해 보이는 것이고, 그리고 국민의힘은 지금 중도에서는 거의 다 영토를 잃어가고 있잖아요. 한쪽 구석으로 확 쏠리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민주당이 왼쪽은 조국 혁신당이 단단히 받쳐주는 그걸 발판으로 해서 중도 내지는 중도 보수까지 다 영역을 차지하는, 그러니까 이른바 중원을 다 먹을 수 있는 판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민주당이 그 중원을 다 먹은 다음에 그리고 나서 보다 좌측에 있는 조국 혁신당하고 합치면 국힘을 완전히 저 극단적으로 한쪽 구석으로 몰아붙이면서 뭐랄까요, 정치적인 어떤 그 세력화라는 측면에서는 앞으로 전국 선거를 치르면 항상 민주당이 이길 수 있는, 그러니까 다만 민주당 내에서의 뭐 조국 혁신당 출신 내지는 보다 중도적인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 뭐 해서 정책 경쟁은 항상 이루어지지만 선거 결과는 전국 선거에서 항상 압도적으로 민주당이 이길 수 있는 판을 짜야 되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이슈가 이 민주당이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서 뭐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등 과거에 취하지 못했던 중원 내지는 중도 보수 확장 정책을 막 펼치고 있는데 이게 보다 왼쪽으로 좀 딸려가는 그런 효과는 없을까? 그런 걱정이 조금 됩니다. 저는 이 논의의 출발점은 이재명 대통령이 중심이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집권 1년 차에 집권 여당은 정부 보조의 성격이 더 강해야 됩니다. 그건 사실이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책 정당의 면모를 여당이 보여주기보다는 이 합당의 취지가 어떤지를 다 떠나서 뭐 합당 찬성이든 반대든 간에 취지가 어떤지를 떠나서 민주당이 언론으로 하여금 먹잇감과 떡밥을 줘서 비춰지는 모습은 뭐냐면 정쟁 정당화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의견의 교류라는 것이 건강한 토론과 건강한 방식의 절차와 과정을 밟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만 난무하는, 지금 뭐 댓글에도 이현주 말 조심해라, 뭐 이현주는 뭐 누구 편이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비방들이 있는데, 이제는 이현주 의원이 과거에 뭐 국민의힘 출신이었다, 뭐 당을 많이 오고 갔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인신공격까지 벌어지거든요. 저는 이제 이런 논란이 전혀 건강하지가 않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 또한 지방선거 승리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로 뭉쳐야 될 집권 여당이 지금 분란이 생기고 있다는 게 과연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것이냐라는 그 질문을 첫 번째로 던져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아까 김용남 의원이 말씀 주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를 보고 민주당에 유입돼서 들어온 선택을 하신 이른바 보수 인사들이 바라보시기에는 이미 민주당은 대중정당화 되어가고 있고 중도 보수 정당화의 길을 걷고 있으며,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대통령은 실용주의에 입각해서 정치, 외교, 경제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론조사상으로 굉장히 많은 보수 진영의 지지층들을 얻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63%까지 지지율을 확보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조국 혁신당과 따로 연대를 하며 운동장을 넓게 쓰는 선거 전략이 앞으로의 지방선거에 상당 부분 전 도움이 될 거라고 믿는 사람인데, 여기에 조국 혁신당이 들어와서 이 색채를 오히려 좀 더 왼쪽으로 옮겨가 버리면 국민의힘이 원하는 간명한 구도가 됩니다. 진보 보수의 대결이 되는 거죠. 저는 대통령께서 꿈꾸시는 정치 개편이라든지 정치 구도의 혁신은 진보 보수의 낡은 이념 구도가 아니라 누가 더 유능하고 누가 더 경제를 잘 챙기고 누가 더 외교를 잘 챙기는지에 대한 실력 경쟁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려면 저는 지금의 합당이라는 것은 플러스보다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뭐 말하다 보면 좀 길어졌는데, 마지막으로는 그래서 이게 합당을 하지 말자 아니냐의 논의가 아니라 적어도 당원 민주주의와 주권주의를 말씀하셨다면 그 내용을 다 일일이 다 공개를 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 100% 다 어느 정도 공유가 된 다음에 합당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가 되어야 되는데 그 절차와 과정도 좀 미진했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벌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 냉정하게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합당 중요한 과제죠. 합당 문제 한번 다뤄보려고 하는데 합당과 관련해서 참 그 의견들이 다양하세요. 왜 너네는 합당 얘기 안 하냐 막 이러는 분도 계시고 방금 했는데 지금 합당 얘기할 때냐 막 이러는 분도 계시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합당 논의해야 되지만 너무나 돌아가는 상황이 좀 걱정이 돼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집중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101개 정치 1번지는 여기에서 마칠 텐데요. 박승만님께서요. 앵커님 이슬이가 빠져서 김종욱 원장님 좀 섭섭하셨겠는데요. 또 걱정을 해주시네. 이슬이는 따로 챙기십시오. 최근에 제가 힘이 없습니다. 아니 뭐 100년진거 드셨으면 이제 뭐 더 건강해지셨는 사람이 겁니까? 밥만 먹고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김종욱 박사님 이렇게 보면 진짜 이슬만 먹고 사는 분 같아요. 깔끔하죠. 참이슬. 깔끔하죠. 자, 오늘 함께 해주신 김유정 의원님, 김용남 의원님, 김정욱 원장님, 박영식 앵커님 다음 주는 뵐 수 있겠네. 네. 그렇죠. 다음 주도 뵈네. 그러네요. 금요일 팀은 관계가 없네요. 관계가 없네. 우리는 언제 안 보게 되는 거죠, 그럼? 네. 계속 뵙시다. 주말 잘 보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